안녕하십니까, 정준영입니다. 바쁜 걸음으로 길을 가시다가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와서 잠시 발을 멈췄던 경험 혹시 있으신지요? 이렇듯 음악은 고달픈 일상에 여유를 주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줄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음악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음악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음악이 주는 감동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바로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과연 음악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빨려들고 또 매혹되는 것일까? 현재 미학과 예술철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인 피터 키비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가 쓴 순수 음악의 미학에서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과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는 음악의 정체를 쏙쏙들이 파헤쳐 사람들이 음악을 더욱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피터 키비의 철학적 성찰 시리즈 중 네 번째 저술인 순수 음악의 미학을 통해 순수 음악적 경험과 이해가 낳는 음악적 감동과 즐거움에 대해 알아본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서울대 미학과에서 강의하고 계신 정혜윤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이 책의 번역자 중 한 분이시죠. 문화평론가 장호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평소 음악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악 즐겨 들으시나요? 예전에는 다양하게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주로 클래식 음악 많이 듣고 클래식 음악 많이 네. 들으시고 정선생님도 마찬가지시죠? 저도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많이 듣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가요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하는 일과 관련해서 클래식 음악을 주로 찾게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순수 음악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제는 뮤직 언론입니다. 이 서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언급도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이 대충 내용을 좀 훑어보다 보면 정확한 정의는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절대음악하고 좀 유사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순수음악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개념적으로 절대음악이랑 유사하긴 한데요. 예. 여기서 순수음악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음악 그 자체, 그러니까 가사가 있어서 어떤 작곡가가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표제음악에서 그 음악 외적인 어떤 것을 묘사하는 음악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 말고 가사 없는 순수한 기악음악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저자가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음악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을 할 때 순수음악이라고 한 가지 이유는 우리말로 순수라고 했을 때 그 뭔가 순수하지 않은 음악과 대비되는 좀 뭐랄까 고차원적인 어떤 정수, 어떤 그 분야의 정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키비도 약간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음악, 그러니까 그 외적인 어떤 메시지가 없는 그 순수한 기악음악 자체가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클래식 음악의 정수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순수음악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듣는 어떤 어감이랄까 아니면 선입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키비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순수음악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잡티가 섞이지 않고 그렇죠. 음악 그 자체의 정수가 그대로 모여있는 음악이다. 이것이 클래식 음악의 정수다.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 대중음악일 테고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순수음악이라고 하는 것에는 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 미학이라는 이 항목까지 더 붙여 있어가지고 더욱더 부담감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미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선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영역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게 있고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이 파악을 하는가 그런 활동.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는 뭐 그런 것을 초월해서 그냥 우리는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미라고 볼 때, 미학은 당연히 그 진선미 가운데 미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미를 다루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진리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객관적인 양태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그런 활동이고,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 내므로써 어떤 개념을 확립을 할 수가 있는데, 미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문을 대상으로 미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에서부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가 정말 학문으로 다룰 만큼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에 비해서 미가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활동,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과 선의 문제에 비해서 미라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건 굉장히 나중의 일입니다. 18세기 중반, 뭐 이 무렵부터 이렇게 미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거죠. 예, 뭐 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미인대가 끝났을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인데, 뭐 제 전공 분야인 사회학도 그렇습니다만, 미학도 굉장히 많이 애용될 뿐만 아니라 또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이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짜의 미학이랄지, 네. 또는 뭐 폭력의 미학이랄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곤 하는데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근대 미학에서는 이 감성적 인식에 의해서 포착된 현상으로서의 미, 뭐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미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주관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이 굉장히 좀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들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쟁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일반인들이 미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미라는 것이 어떤 사용처, 쓸모, 뭐 이런 실용적인 가치와 어느 정도 독립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 실용적인 가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과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어떤 현상으로서의 미를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고상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갖는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미학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무엇의 미학이라고 하는 순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맥락이라든가 그것이 야기하는 차후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대상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예로 드신 그 폭력의 미학 같은 경우도 폭력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뭐랄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야기하는 끔찍한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폭력의 미학이라 그러면은 그 폭력의 그런 격가지들은 다 스톱을 시키고 그 폭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마치 순수음악처럼 예. 정수만을 예. 표현하는 그게 미학이 남용되었을 때는 무슨 탐미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악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러한 묘한 그런 마력 때문에 사람들이 미학이라는 말을 혼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적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미학의 쟁점이라면은 그 순수음악의 미학은 우리가 보통 음악이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예술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주제가 무엇이고 주인공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음악은 그런 식으로 어떤 주제적인 면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술이죠. 게다가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음의 나열에 불과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대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해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이해하는 것인가? 그런 경험과 관련된 문제를 피터 키비가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어떤 다른
어떤 글들을 보면은 무슨 이분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수한 기악음악인데 기악음악을 그 벽지에 비유를 해요. 벽지는 굉장히 뭐랄까 의미가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문양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이제 청자들이 하는 그 경험이고 활동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인 어떤 패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내고 그렇게 찾아낸 의미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각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그런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사실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한 철학자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언급도 나오는데요. 음악 미학이 전체 미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음악 미학이 또 어떤 배경에서 등장이 됐습니까? 순수 음악, 음악 중에서도 순수 음악은 특히 이제 미학자들에게 무척 흥미로운 그 대상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음악이 기타 그 예술 장르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 음악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재현적인 예술로서 이제 분류가 되는 문학 작품이나 혹은 조형 예술 작품의 경우와는 달리 이제 음악의 경우에는 그 의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그 음악 외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지칭 대상도 갖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어떤 미학자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으로 또 어떤 다른 미학자들에게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음악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미학자들은 음악에는 그 확정된 그 의미론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결핍된 것이고 또 재현적인 예술에 비해서 열등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또 음악의 이런 특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미학자들은 음악이야말로 어떠한 의미론적 내용에도 구속되지 않은 아주 자유롭고 절대적인 따라서 그 다른 예술 장르들이 따라야 할 그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이제 찬탄을 하고요. 그래서 음악이 가진 이러한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음악은 특히 순수 음악은요, 많은 미학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키비의 경우에는 특별히 음악적인 경험에 이제 집중하고 그 음악적인 경험, 순수 음악에 대한 청취자의 경험을 이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특히 그 키비의 그 순수 음악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것은 그 콘서트홀에서 그러니까 몇십 분 동안, 그러니까 몇십 분이 넘도록 그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는 그 무대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의 연쇄들에 집중하면서 음악을 듣는 그 청취자의 행위, 그러니까 굉장히 경이롭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음악에 몇십 분이고 앉아서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과연 청취자들이 하는 경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관심을 풀어내서 그에 관련된 질문들에 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쩌면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주자들의 용모가 그렇게 중시되는 게 그런 맥락 때문이기도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수음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피터 키비의 경우에는 순수음악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순수음악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 책의 제목 순수음악의 미학이 이제 드러내듯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의 연구 대상 그리고 주제는 순수음악이 될 텐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과연 이 저자가 의미하는 바로서의 순수음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제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키비 자신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이 책의 첫머리에 한 장을 할애해서 과연 내가 의미하는 순수음악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실망스럽게도 키비 자신이 순수음악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행적인 용법을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의 전반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과연 키비가 순수음악으로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추론해 보는 것이 이제 가능할 텐데요.
예, 키비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통상적인 의미에서 보통 순수 음악이 의미하는 바의 범주를 크게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비가 순수 음악으로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읽기로는 키비가 의미하는 순수 음악은 그 순수한 소리 구조로서 인식되는 음악, 그리고 그 재현성이 명백히 배제되는 이제 음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았고요. 보통 그 통상적으로 순수 음악이라고 할 때는요, 아까 장호연 선생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제목이나 혹은 가사 또는 표제적 프로그램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이 순수한 소리 구조로서 들려지지 않을 것을 의도한 것이 명백한, 예, 그러한 음악이 아닌, 그러니까 재현성이 배제된 그 작곡가의 의도에 의해서요, 그런 음악을 이제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키비가 의미하는 바로서의 순수 음악은 그 작곡가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명백히 자신의 작품이 재현성을 가진 것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음악 외적인 대상을 지칭할 것으로 명백히 의도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청취자가 실제로 그렇게 의도된 음악을 듣고 그 명백한 재현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단지 그 소리 구조로서만 그 음악을 인식한다면 키비가 말하는 순수 음악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작곡가의 실수 아닌가요? 실패 아닌가요? 작곡가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지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키비가 여전히 순수 음악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키비에게 중요한 것은 작곡가의 의도보다는 청취자의 음악적 경험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곡가가 명백하게 그 재현적이지 않은 음악으로 의도했던 경우라도 청취자가 그 자신의 음악 경험에서 그 음악을 명백히 재현적인 음악으로 인식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키비의 순수 음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순수 음악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말씀만으로 듣기에는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알쏭달쏭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키비가 말하는 그 순수 음악의 가치는 그 청취자들이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음악을 그 어떤 소리의 구조로서 인식하면서 얻는 그 즐거움에서 이제 그 순수 음악의 가치를 키비는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브람스의 제4번 교향곡 이제 1악장 시작 부분을 함께 듣고 계신데, 그러니까 키비의 논의를 따르자면, 그러니까 청취자들은 이러한 음악을 듣고요, 그 주제적인 선율, 또 반복되는 리듬의 패턴, 혹은 그 어떤 종지의 방법, 또 음악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전개되어 가는 그런 방식을 들으면서 그러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음악적인 즐거움을 누린다고 설명이 되고, 바로 이러한 인식적인 즐거움에서 순수 음악의 가치가 찾아진다고 이제 키비가 보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가령 지금 들으신 그 브람스 교향곡 4번의 1악장 첫 부분은 뭐 장삼도의 하행과 또 단육도의 그 상행하는 선율의 쌍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들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제 키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좀 문외한들이 듣기에는 그냥 단지 편안하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음악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반드시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는 이제 제가 장삼도의 하행하는 선율과 단육도의 상행하는 선율의 쌍으로 이루어진 이제 음악적인 요소가 들린다라고 표현한 것을 편안하게 들린다라고 이제 기술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키비의 경우에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 제 음악 경험을 분석한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편안하다라는 일상의 용어를 사용해서 음악 경험을 기술하는 것 모두를 의미 있는 음악적인 진술로서 이제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비록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음악 경험을 진술했고, 사회자님께서는 또 어떤 일상의 용어를 빌어서 그 음악 경험을 진술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 각자 나름의 그 고유한 방식으로 음악에서 어떤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 자신의 언어로 이제 그것들을 표현했다라고 키비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비는 지금 순수 음악의 가치를 인식적인 즐거움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걸 좀 확장시킬 수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 표제음악이랄지 순수음악의 범주에 조금 벗어나는, 또는 우리 대중음악은 대부분 표제음악 쪽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음악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음악이다, 순수음악이 아니다, 이런 어떤 정의에 관련된 어떤 것 말고 순수음악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자면 모든 음악이 순수음악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키비도 이 책 한 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제음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제음악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들었을 때, 만약에 청자가 그 곡이 별도의 표제가 있는 곡이 아니라 순수음악으로 작곡이 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곡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곡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순수음악적인 방식으로 그 곡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적인 어떤 측면도 하나의 음향으로서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자면 순수음악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악적인 면만 집중했을 때 음악적인 면을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런 방식이 그 음악을 듣는 최적의 감상법인가? 그런 면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악음악, 순수음악으로 의도된 곡을 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올바른 청취겠지만,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들었을 때 순수음악 쪽으로만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모든 악장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정악상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교향곡이 지칭하는 어떤 주인공을 가리키는, 외부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제 없이 그냥 음악 자체만으로 들었을 경우에는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순수음악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들었을 때 놓치는 어떤 의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그 곡을 감상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런 그런 자유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중음악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한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되고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전혀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면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자기 멋대로 또 이렇게 듣는, 가장 대표적인 게 힙합 같은 경우인데, 그 힙합이 만들어졌을 당시 미국에서 그 힙합이 가졌던 어떤 의미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힙합이 불려지고 그다음에 힙합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힙합을 듣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죠. 부여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작품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클래식 음악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키비와 같은 식의 접근법을 고집했을 경우에 대중음악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창조적인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맥락과 관련된 의미를 제대로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키비식의 순수음악에 대한 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클래식 음악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음악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을 들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청중의 입장에서 이 곡을 들었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이 곡은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곡이고, 저도 학창 시절에 이 곡을 피아노를 치면서 이 곡 굉장히 친숙하게 들었던 곡인데,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당시에 이 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느낌은 이래요. 굉장히 단조로 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기백이 있고 씩씩하고 굉장히 뭐랄까 꿋꿋하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 곡에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정보를 알게 됐냐면, 모차르트가 이 곡을 파리에 여행을 갔을 때 작곡을 했는데, 이 당시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하고 타향해서 슬퍼서
이렇게 곡을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 곡이 이렇게 우울하고 애상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랄까 뭐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후에 제가 접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곡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애상적이고 우울하고 약간 침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동일한데 제가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근데 또 한 번의 반전이 그 다음에 있는데 사실은 이 곡이 어머니의 죽음에 이렇게 슬퍼서 작곡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보다 몇 달 전에 작곡된 거라는 그런 정보를 또 제가 입수를 했어요. 입수했다는 그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정보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 곡이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들었던 그 단조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백이 있고 이런 것이 또 올바른 감상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책이 읽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번역하실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학이 원래 어려운 학문인데다가 음악 미학은 특히나 어려운데요. 그 피터 키비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신이 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서 음악적인 어떤 능력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은 철학적인 훈련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음악도 분석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더 비중을 두자면은 저는 철학 쪽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그 철학적인 훈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대학에서 논리학 수업을 수강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이제 그 공부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듯이 보이는 것들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소급해서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요구되는 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반드시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지 대답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비의 책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순수 음악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경험이 되니까 어떠다는 대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주어서 자기식대로 이렇게 조합을 할 때 비로소 철학책을 읽는 어떤 의미랄까요? 교훈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책에서 키비가 했던 것처럼 수많은 반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반론이 정말 내가 제기하고 싶었던 반론이야. 그러면서 그쪽을 옹호하는 식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걸 스스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자인 피터 키비가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뮤직 언론을 즐기는 것이 인식적으로 지각된 음악적 소리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려 했다. 이는 음악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각하는 방식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는 의식적 행위이며 음악은 약물이나 간지럼처럼 인식되지 않는 자극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다. 음악이 인식의 대상이라면 음악 역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겠죠. 이 책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인식 이루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